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더 탐사에서, 왜 이런 이탈표가 생겼나, 그 배경을 놓고, 라임 옵티머스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어요. 네. 너무 두리뭉실해가지고, 정리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걸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라고. 읽으라고. 뭘 읽어요? 이제 옵티머스 라임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검찰이나 금감원이 다시 이제 되새겨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라임 옵티머스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네, 이낙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문재인 정부 관련된 인사들이 정치인들이 꽤 많이 연루가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엔 이거를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정치권을 다 흔들어 버릴 큰 비리 사건인 것처럼 막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덮었죠. 왜? 그 안에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몸통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바로 삼부토건. 삼부토건이라고 하는 조나묵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결고리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검찰들하고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민주계에 있는 의원들 상당수하고 청와대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여기에 이름이 하마평으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를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권력형 비리인데 추미애 장관이 덮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서 이걸 갖다가 덮기 위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갖고 이 사건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이유는 이 사건이 남부 지원으로 배당이 됐고 남부 지원에서 여기에 대한 특수수사부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검사들을 윤석열이 미리 찍어줬고 이 사람은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술집에서 99만 원 로비를 했던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 검사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계속 영수증부터 증거가 나왔거든. 증거가 나오니까 인정을 하고 그 검사들을 빼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남부 지원에 설치되어 있는 걔네들이 다 윤석열 패거리라고 하면 걔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라 라고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에 항명한 게 윤석열이었고 그리고 이 지시를 내린 이 추미애 장관을 그 이외에 다른 소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절대 안 지켜준 게 그 당시에 민주당 수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만약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 라임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두 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는 삼부토건을 인수하고 삼부토건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려고 했던 이낙연 무리들이 여기 엮여져 있는 거고요. 이 이낙연 무리들이 삼부토건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을 코스닥 기업들을 비롯한 이 주식 시장에 있는 코스닥 기업들을 사냥하고 이 안에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게 두 번째 이유인 거고요. 이걸 갖다가 덮으려고 했었던 세력들이 민주당 안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까졌으면 지금 있는 친낙계를 비롯한 민주당 세력들이 다 작살이 났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낙연의 동생이 이계현 씨가 연결돼 있는 삼부토건 인수그룹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두 가지씩으로 얘기를 해놓고 가자면 그 당시에 옵티머스를 운영을 했던 옵티머스 사장이 이 한양대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혁진 대표가 원래 이거 옵티머스를 자산운용을 만든 이혁진 대표가 한양대 경제학과고 임종석하고 연결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강남에 출마도 할 정도로 임종석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었거든. 그리고 특히 호남계 의원들이 이 옵티머스 투자 자문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고리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일 이거 뿌리를 꺼내놨으면 검찰하고 조남욱하고 호남계 의원들이 전부 다 작살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지. 근데 그 사건을 정말 덮은 거예요, 윤석열이가. 제대로 된 조사 안 하고 덮었어. 그러면서 그 당시에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추미애 장관한테 항명을 하고 그거를 민주당 안에서 안 지켜주는 바람에 추미애 장관이 자리를 내려놨단 말이야. 언론의 맹폭을 받았지, 제2의 조국으로서. 그러면 이런 과정 중에 득을 보고 살아남은 애들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려고 하던 1월 중순쯤에 검찰이 다시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이걸 수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수박들이 바짝 쫄았겠죠. 그랬겠죠. 그리고 그 수사를 다시 남부지검으로 되돌려갖고 거기에 수사본부를 세운다고 합니다. 남부지검이 어떤 데입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해서 우리 기술 관련한 수사하다가 덮은 데가 남부지검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수사본부를 다시 차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다시 수사하겠다라고 엄포만 넣은 거야. 아직 착수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된 캐비넷 안에 연결돼 있는 수박들이 한꺼번에 다 준동을 했을 거다라고 의심이 됩니다. 아니 근데 수박들은 이걸 알아야 돼. 니들은 이래저래 다 뒤져. 쟤네들한테 뒤지지 않으면 우리한테 뒤져. 니들은 그냥 뒤지는 게 운명이야. 무슨 짓거리를 하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사건 구성을 보면 한 3개 그룹 정도가 눈에 띄어요. 근데 가장 큰 그룹은 명동에서 사채를 빌려가지고 이와 관련된 돈으로 이 모든 그 라임 운영에 필요로 했던 회사들을 미리 사들여갖고 주가 차익을 얻으려고 했던 일종의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었죠. 김봉현이라고 하는 이 스타모빌리티 회장입니다. 이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을 비롯한 이쪽 검사계의 로비를 주로 맡고 있었고 굉장히 친맥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로비에 관련된 당시에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 대표적인 김영춘입니다. 그리고 기동민과 이수진이 의원으로 걸려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의 전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또 임종석도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조직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간판을 대어줬던 인물이 이현재, 양호, 최동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연결고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그 중심에 아까 말한 김봉현이가 있는데 김봉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맥은 딱 2개야. 명동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려준 수천억 대의 돈을 조달해준 명동 사채업자. 그러니까 왠지 한 10년 전에 주가 조작을 했었던 도이치모터스 때의 명동 사채에서 땡겨온 돈이라는 느낌이 좀 살살 여기 보이잖아요? 이 그룹들하고 이 돈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 사냥을 주도했던 PJ, 그러니까 옛 범서방파가 어우러져 있는 기업 사냥꾼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이번에 그 청담동 게이트에 등장하는 이세창도 김봉현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요. 결국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광주 출신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광주 지역 조폭 출신인데 조폭 중에 제일 그 몸통으로 지목돼서 구속된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옵티머스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정태춘은
저기구나, 가수구나. 김태촌의 양자로 불리는 범서방파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명동에서 사채 시장에 돈을 끌어와갖고 무자본으로 그 돈들을 가지고 기업들을 마구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 사냥을 하는데 같이 연루돼 있었던 사람이 그 삼부토건입니다. 그래서 그 삼부토건의 사장을 맡은 사람이 이낙연의 동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 그해 2020년 한 해에만 하더라도 삼부토건 주가가 거의 160배 이상 가까이 뛰었어요. 100원대 이렇게 돌아다니던 주식이 16,000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돈들이 다 이렇게 이 김재현이라고 하는 이 깡패 출신의 기업 사냥꾼이 전부 다 집어넣은 돈들이고 그 상황에서 등장하는 기업들이 옵티머스의 몸통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호남계 의원들은 이 사람이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전라도 쪽에 있는 게 폭력단하고 폭력배들하고 토건족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기정 이름을 이쪽에서 의도적으로 넣었던 이유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예, 강기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강기정 의원이 어쨌든 호남 출신이니까 진짜 못돼 처먹었다. 사실 그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별 얘기 다 나오는데 네. 이진아라고 그 당시에 그 옵티머스 사내에 있었던 윤석호 변호사가 한양대 법대 출신이고 임종석과 동문이죠. 김재현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사냥꾼 김재현도 한양대 법대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부인 이진아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옵티머스 지분과 그와 관련된 반개 회사에 숨어있는 지주회사 지분 50% 이상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행정관이 사실상 이걸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핵심 역할을 했었던 주가 조작 기업들의 그러니까 그 지주 기업들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청와대 다 죽는 거예요, 행정관 이쪽은. 그리고 관련돼 갖고 얘네들이 아까 뭐 이현재를 비롯해서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을 펀드 운영에 대한 고문으로 내세웠습니다만 여기가 그 대외적으로 이런 펀드를 팔아가면서 수익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나주에 있었던 컨텐츠 진흥원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에서 수백억 대의 돈을 이쪽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준 거예요. 한국 전파진흥원. 전파진흥원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에서 수백억 대의 돈을 옵티머스에다가 투자를 해준 거예요. 이 투자 과정 중에 그 지역 의원들을 비롯한 호남계 정치인들이 다 지금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부 안에서 다시 파든지 다음 정부 안에서 반드시 다시 파야 됩니다. 그래야 수박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 쪽에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조국이라든지 추미애 장관을 또는 김경수 지사를 지킬 수가 없었던 거야. 이미 이 시점에서 조남욱 그룹하고 윤석열과 청와대 안의 일부 행정관들을 비롯한 그리고 지역 토착 세력들과 명동 자금이 묶여져가지고 6조 원이 넘는 라임 옵티머스라고 하는 거대한 사기 펀딩을 조작을 했고 그걸 통해 갖고 사실상 회수할 돈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돈들을 다 닦아 써버린 사상 최대의 펀드 사기인데 이 부분을 윤석열이 닫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외압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수사가 없었다. 그 외압의 주체는 청와대와 추미애다라고 몰아간 거예요. 와. 물론 여기에 관련된 건 뇌피셜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호남, 광주 출신으로서 PJ 범서방파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알아요? 예? 왜 알아요? 아니 나도 거기서 토목 사업을 했었잖아. 어? 내가 지역의 토목 토호였잖아. 포레스트송. 포레스트송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어떻게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모래시계에 나오는 뭐 그런 얘기라든지 요즘 법전에 나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농담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 사채 시장 안에 실명으로 공개할 수 있는 이 당시에 수천억의 돈을 댔던 사람들의 실명이 있어요. 근데 아예 이런 사람들은 조사도 안 했다는 거지. 이 내용은 대하소설로 써도 이해가 잘 안 될 만큼 엄청난 조직들과 사람들과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검찰하고 손을 잡았던 조직폭력배와 명동 사채시장 세력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명동 사채시장 세력을 얘기하면 자꾸 도이치모터스 때 주가 조작이 생각난다는 거야. 이것은 10년 만에 재현된 도이치모터스와 비슷한 형태의 주가 조작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실제로 명동 사채 시장에 큰 돈이 움직였고 그 사람 다 실명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본가가 그 돈을 댄 사람이 누군지는. 네. 아는 사람이에요? 어? 아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김준영 네. 김준영이라고 지금 명동 사채업자 안에서 이제 최고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스타 모바일리티를 운영했던 전주였다는 거지. 실질적인 전주였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돈 거래에 대해서 이미 다 검찰에서 증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그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 제일 큰 수익을 본 사람이. 그러니까 대충 이런 정도의 등장 인물만 갖고 엮어도 이거는 제2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느낌이 솔솔 난다는 거야.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강진구 기자님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네.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그 후속 취재를 해주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나오면 정리는 제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로 덜 탐사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뭘 하지? 네. 와, 근데 진짜 그래, 수십 년간 쌓인 적폐가 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개혁이 부족했다, 근데 부족할 우리 사람을 수밖에 없었어요. 못 지켰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낙연과 임종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 딱 끼어드는 순간 이미 이런 종류의 비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안에 그러한 조직들이 자신 있게 이러한 짓거리들을 저지를 수 있는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너무 빤히 보이는 돈의 흐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친이계를 위시로 한 조남욱과 검찰 패거리들의 비호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까면 진짜 100% 까면 같이 다 죽는 거야, 기득권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편이라고 표현을 할 게 아니고 이제 기득 적폐 세력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거기는 뭐 민주당이고 아니고 이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때 못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한 반 안에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막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했는데 또는 내 능력이 인정받아가지고 우리 회사 잘 굴러가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제외하고 우리 회사의 주요 인물들부터 시작해서 밑바닥까지 거의 대부분이 회사를 팔아넘길 수 있는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근데 바깥에서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못해요. 바깥 사람들한테는. 왜? 사람들은 그걸 의심조차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수박들을 이 기회에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협치한다고 끝까지 안고 가니까
결국은 나중에 안에서 썩어서 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민주당으로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손해인 거예요. 우리 전체 국민이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얘들이 민주당에 있는 것 자체가 그래도 민주당 의원이니까 한 명이라도 아니요. 민주당이라는 것 자체가 얘들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개혁적인 부분을 더 대놓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민주당이 아니면 우리가 싸울 수라도 있는데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짓을 지난 수십 년간 얘들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민주당이라는 사실 자체가 더 우리한테 손해인 거야. 그렇지. 이것들은 영원히 고름이 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협치가 됐든 뭐가 됐든 얘네들을 그냥 안고 가겠다고 안 돼요. 결정하는 순간 미래의 거대한 남이 돼버려. 이제 차기 정권 우리가 수립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이것들이 살아남아서 행정부나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면 또 도루묵이 되는 도루묵이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난리나.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이번에 이것들을 필터링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오히려 더 다행인 거라는 거지. 이 그러니까. 기회에 여러분 진짜 우리 이 생각해야 돼요. 빨리 되면 좋겠죠. 하루라도 못 견디겠어요. 근데 이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제가 그랬거든요. 병원에 가서 아니 제가 20대 때는 몸이 안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30년 동안 몸을 그렇게 함부로 써놓고 약 한 제 먹어놓고 이제 건강해지겠죠? 20대로 돌아가겠죠? 너무 도둑물심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빨리 바뀌면 좋겠죠.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빨리 바꿀 거예요. 물론 속도는 붙을 수 있겠지만 얘들이 준동한 건 지난 수십 년이에요. 50년 동안 준동했던 이 세력을 무슨 수로 1, 2년 내에 아무리 이재명이어도 이재명 1000명이 달라붙어도 50년간 정말 전방위적으로 뿌리 깊게 내린 애들을 한꺼번에 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비난하는 글 쓰시는 분들은 잘 정신 생각하세요. 차려요. 문재인 이전에 노무현이 똑같은 길을 걸었고 김대중이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왜? 독자적인 정치가 안 되고 부채 정치를 하고 그와 관련된 연관돼 있는 사람을 품어야 했기 때문에 김종필하고 공동정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손잡을 수밖에 없었지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검찰을 배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놨습니까? 아, 최근 지금 문재인 정권에 와서도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못한 게 아니에요. 뽑아오는 후보자가 그 쓰레기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쓰레기들을 두고라도 이 나라를 지켜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참 다행이라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죠.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야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 말 갖고 물러나라고 책임 없다고 얼마나 많은 지랄들을 했습니까?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든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에 그게 들어있었어. 대통령 못 해먹겠다 안에 이 모든 게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던 거야. 우리는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노무현을 죽인 애들이 그러니까 누군지 문재인 대통령은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이걸 말할 수 없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인 거잖아요. 그걸 하고 싶으면 천하람을 진짜 폭침이 아니고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으면 지금 진실을 가리고 있는 저 새끼들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부의 적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제발 여러분 아니 대통령 실드 치지 문재인 대통령 실드 치지 말라는 분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라고. 문재인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봐 이 양반아. 이낙연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겠냐고. 오. 나는 팔아먹었다고 벌써. 정신 차려요. 그리고 난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대한언론 있을 때 조합원들이 와가지고 막 도와준다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뭐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 안에 내부가 조금 생각보다 좋은 뜻으로 모여서 다들 좋은 방향으로 마음이 일치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기 욕심 차리는 사람도 많고 일이 이상하게 제대로 잘 안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 하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 정도 위치에 갔으면은 본인이 감싸 안고 안으로 삭히고 지혜롭게 해결하고 나는 그런 게 있어야지. 어떻게 힘든 걸 다 그렇게 입 밖으로 꺼내놓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힘들죠? 우리한텐 얘기해도 돼요? 라는 말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를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다못해 일개 대한 언론의 아나운서일 뿐인 저한테도 사람들이 너 힘든 거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럼 우리는 어떡하니? 그거 뭐 감당할 자신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라는 얘기를 듣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러분 사실은 제 주변을 수박이 둘러싸고 있고요. 이들의 위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 등 뒤에는 칼이 수천 개가 꽂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어저께 칼을 맞은 거예요, 사실은. 눈앞에서 잘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잘 해봅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칼을 맞은 거야. 심지어 중진들한테도 나는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갖고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안 몰아주면 무슨 대안이 있냐고.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 뭐 기분 좋습니까? 아니 뭐가 나아지는 거 아니, 있어요? 윤석열 임명할 때 검찰개혁 할 거라고 우리 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몰랐잖아, 우리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애 중에 니들 그때 윤석열 응원 한마디라도 안 한 새끼면 나와. 근데 니들 다 똑같이 했잖아. 자, 이번 대선 때 임종석의 갑작스러운 배신이나 전해철이나 이낙연의 태도를 보세요. 이것들이 누구랑 연결돼 있는지 이제 고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라임 옵티머스를 꺼낸 거, 이것들은 협박을 하기 위해서 꺼낸 거긴 하지만 그 협박의 결과로 지금 이 반대표들을 얻어낸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버렸어. 수박의 정체가. 수박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고. 검찰 캐비넷의 내용이 드러났다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경이랑 한동훈이 우리가 직접 정권을 운영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경이나 한동훈이 바지 또는 행동대장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송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실마리가 풀리네요. 이것들이 요 뒷얘기를 다 알고 보니까 이것들 우리가 잡고 흔들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고 왜 경이 우리가 직접 하자 라는 결론을 내렸는지를 충분히 저는 알겠네요. 오로지 단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퇴임을 하셨으니까 이재명만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죠. 민주 세력이나 진보 세력들 따위는 없다. 파묻어 버릴 수 있다. 완전히 우리 세상으로 검사들의 세상으로 꾸며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갖고 이번에 무리수를 던진 거예요, 이 병신들이. 야.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오늘 근데 그 검찰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게 다 지금 지난 수십 년간 이 기득 적폐 그렇지. 세력이었다는 거죠. 이 모질이들이 검찰을 처음에는 시녀처럼 부리다가 얘네들이 비밀을 알고 더 많은 권력들에 접근해 오다 보니까 시녀가 오히려 옛날에 부리던 자본주들이나 정치인들을 지금 깔아뭉개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히려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까지도 해서. 와. 자, 오늘의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논란이 많은데 이 논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전면전이에요. 우리 등 뒤에도 믿을 놈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오로지 이재명 대표하고 그 주변을 지키고 있는 최고위원들과 정신 똑바로 박힌 138명의 민주당 의원 말고는 대한민국의 믿을 정치인, 공직자 한 놈도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투쟁을 해 나가야 겨우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노무현 키스예요. 노무현을 보고 자랐고 노무현으로 인해서 정치 고관여층으로 탈바꿈한 세대가 저희 세대예요. 그렇죠. 그쵸? 근데 우리가 노무현을 그렇게 지지한다고 그러고 노무현 정신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까진 몰랐어. 이제 알았어, 이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눈뜬 봉사였어. 근데 우리 눈을
저 사악한 세력이 가리고 있었어. 같은 민주당이라는, 같은 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우리 눈과 귀를 제대로 가리고 있었고 우리를 사기 쳐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단 방송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감정적인 발언들, 표현들도 좀 있었고요. 오늘따라 또 똥파리들이 많아. 똥파리들이 왜 이렇게 어떻게 문제 대통령이 딴 집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집에 오셨어, 파리들이. 오늘 마침 또 시청자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 그래요? 늘어난 만큼 왠지 똥파리들이 네. 그래서 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오신 모양인데 우린 네. 늘 이러고 놀아요. 네. 오늘 다 처단하기가 힘들어. 너무 많아. 아 저기 여기 똥파리부터 차단합시다. 우리가 계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수박은 힘들어. 내가 보이는 족족 머리 대가리 찍을 테니까 네. 댓글창에 있는 자, 똥파리는 처단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휴전을 힘들어. 선언하면서 잠시 사내 방송 듣고 와서 나도 이어가도록 진짜. 하겠습니다.